선생님도 아직 조금 구분이 안 되면, 직무의 종류는, 앞에 문장이 무조건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그러면 등급이나 직급을 말하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러면 직군, 직렬, 직류로 가면 돼요. 자, 선생님, 거기 84, 85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3페이지.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다르잖아요. 구급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등급이나 직급으로 가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세 가지 분류 있죠. 직군, 직렬, 직류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 처음 구분할 때. 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인사기관, 중앙인사기관하고 부처 인사기관, 그다음 지방자치 인사기관,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시험에서는 거의 주로 중앙인사기관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어떤 거? 인사혁신처.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다시피 인사혁신처는 어디 소속입니까? 대통령? 처는 어디 소속이래요? 다 처는. 그러니까 경호처 빼고, 대통령 경호처 빼고 처는 어디야? 거의 대부분. 국무총리 소속이 처죠, 전부 다. 그쵸? 법제처, 무슨 처, 다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 왜냐면, 선생님들 이런 거야, 이런 거. 처도 장관급 처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불이형을 발해야 되죠. 여러분 다 행정법에서 봤다시피 불이형이란 게 있죠. 불이형을 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이형을 발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총리령으로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 소속하니까 총리령으로 하는 부처가 처입니다. 처. 자,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우리나라에게 한번 봅시다. 이제 인사혁신처인데 인사혁신처를 1페이지 보면 보통은 어떻게 나눠요? 보통 중앙인사기관 유형을 독립성이 있냐? 그 다음 공정하냐? 또는 합의제냐? 아니면 단독제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합의제냐? 단독제냐? 그쵸? 표로는 245회에 나와 있는데, 표로는 우리 페이지 245표로 나왔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1페이지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 시험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나라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뭐가 있었어? 중앙인사위원회, 그쵸? 그 다음 2014년부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보다 인사혁신처란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디에 소속됐는가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 행정학이 미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 문제는 꼭 한번 물어보죠. 자, 미국의 이 중앙인사기관은, 미국의 인사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독립적이면서도, 협의형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 2004년까지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독립 합의형이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인사혁신처겠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 그렇죠? 비독립 단독형.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걸 집행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에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단독제라는 것은 장관이지 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위원회제하고 뭐가 있어? 단독제가 있죠. 우리도 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잖아. 위원회는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최종적인 결정을. 근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뭡니까? 행정안전부 같은 건 뭐가 돼? 장관이 혼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이것만 꼭 기억해요. 일단은 자, 우리나라는 독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행정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즉 대통령의 어느 정도 간섭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비독립이고 그 다음 합의입니까? 단독제입니까? 단독제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미국의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어? 근데 여기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독립이고 협의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은 맞는데 협의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를.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 물어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 지금까지 있었던 2014년 전까지는 그 다음 인사혁신처 물어보고 이 세 가지 물어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어디에 속하는지. 자, 그 특징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특징들은 아마 문제 풀어보면 대부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 우리 245페이지 보니까 245페이지 244페이지부터 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 그다음 조금 한 장만 더 넘기면 집행형 또는 집행부형 중앙인사 행정기관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자,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풀었던 단독제, 위원회제 장단점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 247페이지에 이거 한번 이 부분 장단점은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7페이지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발전 과정과 소청심사위원회 그러면 선생님 발전 과정은 이거 보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발전 과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 체제로 출발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면 자, 쌤, 이 미국의 인사위원회하고 우리나라 인사혁신처하고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쌤. 장단점을 이렇게 이 책으로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다가. 그쵸? 이게 중요할 거니까. 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단독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쵸? 자, 여기 조금 여기만 읽어봅시다. 여기 같은 내용들이니까. 거기 읽어보니까 독립합의형, 미국같이 독립합의형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입니다. 우리가 결정이 신속화,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고 그 다음 인사권자 전횡을 방지할 수 있고 실적지가 발전하고 신속화가 아니라 신중합니다. 미안합니다. 신속화는 단독제죠. 자, 위원회 부분 교체도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 연속성이 확보돼서 위원이 몇 명 교체된다고 해서
그게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겠죠.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입법부나 행정부와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겠고, 한 사람이 결정 안 하고 또는 뭐가 되니까 위에 어느 정도 독립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비독립 단독형은 장점은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위원회제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야. 위원들이 전체가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회제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하거든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질까? 이거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비독립 단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임제,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죠. 자, 꼭 알아두십시오. 단독제는 신속, 합의제는 신중. 그 다음 자, 인사의 원리를, 인사 관리를 도구화시킬 수 있다.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 강력하게 추진이 가능하다. 선생님, 공무원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야? 너 잘라? 이런 거죠? 너 뭐 시켜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를 관리 도구화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집행부형은. 그 다음 정부 기관의 효과적인 기능적 연계, 기관 간 효과적인 연계는 되겠죠. 근데 단점 봐봐. 단점 쭉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될 부분은 없죠. 자, 거기서 독립합의형에서 합의제는 느린 결정, 책임 분산되어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그쵸? 관리도구, 아까 관리 도구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고, 위원들이 양당적 혹은 초당적인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비능률적이고 비함적인 결정 소지가 좀 있고, 그쵸? 여러 사람이 결정하다 보면 비능률적이잖아요. 그 다음, 반역관주의를 뭐한다? 지향하게 되니까 인사행정이 소극화될 가능성도 있죠. 소극화 경직화될 수 있고. 자, 거기 특히 이제 밑줄 쳐놨으니까 그거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비독립 단독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이 결여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인사행정의 역과나 방지가 곤란한, 자꾸 바꾸려고 하겠죠. 자기 사람으로. 그쵸? 그 다음 기관장의 독선, 자의적 결정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죠. 위원회보다는. 기관장의 자진 교체되면 일관성이 결여되겠죠. 공정성이 부족하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자기 사람 쓰려고 많이 하겠죠. 인사기관 행정수완 등의 소속됨으로 양당적, 초당적 문제를 분쟁이 있는 것은, 야당, 여당이 있는 것은 해결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 문제는. 지금 이것만 봐도 좀 정리는 딱 되죠.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인사에서 좀 중요한 것이 여기 기관으로, 중앙인사기관으로 248페이지 보면 앞에는 이제 쭉 발전 상황이고, 248페이지 4번 보면 국무총리실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했다 이렇게 나오죠. 몇 년도에?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부에 공무원 인사를 붙여야 되는데, 인사와 윤리, 복무원, 연금 기능 및 공무원 시험과 채용 등 인력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서 독립적인 집행부형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로 출범했다. 그렇죠?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자, 소청심사는 조금 이따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떨 땐 소청심사예요. 공무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내가 경미해, 위반한 정도가. 그런데 나를 그냥 정직 처분해버렸어. 감봉이 견책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것이, 자, 소청심사위원회고,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간접, 직접적으로는 직업 공무원적 확립에, 그래서 공무원들을 함부로 못 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적 확립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자기 통제. 효력과 성격에서, 효력은 심의나 권고가 있는 재결 기능을 갖기에 그 결정은, 효력은 처분행정청을 기소한다. 이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쌤이 어디, 만약에, 이 처분행정청이 있다 그러면, 우리 쌤 어디, 시청에서 했다 그럽시다. 시청에서 했는데, 뭐에 있어? 뭐, 구청에서 했다, 구청장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같은데? 견책 같은데, 아주, 이 정도 가벼워 가는 것 같아. 정직을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했는데, 이건 견책이다. 견책을 하면 여기는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속받는다 그러죠? 행정심판법 제3조 1항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제1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 절차다. 여러분 이제 행정법을 다 아니까, 그쵸? 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달리 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소청심사했는데 이 소청심사위원회도 다시 경직을 때려버렸어. 그럼 소송해야 되겠죠? 행정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에서 자, 뭘 보장해 준다 그랬어? 여기는 위원회니까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된다 그랬죠. 제일 밑에 이를 중앙인사기관에 두고 있으나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 또는 장기의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 자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돼 있죠. 구성에서 보니까, 직제에서 보니까. 자, 이것만 읽어둡시다. 계속 읽다 보면 외워지니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입니다. 자, 위원장은 뭘로 한다? 정무직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차관급으로 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자, 그 다음 또 양가로 사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비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쌤 혹시 뭐 행정법에 나옵니까? 연임하고 중임 그 구분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맞죠. 거의 한 90% 맞는데. 중임은 딱, 이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중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딱 한 번만 해라 이 말이에요.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1회 때 했다면 2회 때 안 하고 3회 때는 할 수 있어요. 3회 때 안 하고 연속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1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1회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야. 1, 2회 하고 3회 때는 하면 돼, 안 돼? 소적인 추적하면 안 돼. 4회는. 그럼 만약에 이게 그건 아닌데 1회 하나에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1회, 2회 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1회 하고도 이런 식도 안 돼.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딱 2번만 할 수. 그러니까 1회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딱 2번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선생님 우리가 보통 이래요. 선생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규정됐냐면 1회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평생 그러니까 교장으로 공무대에서 말고는 평생 2번밖에 못해요. 평생 2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연속해서 2번 못하지 4회 때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비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임이 1회 때 하고 2회 때는 못해도 3회 때는 할 수 있어. 연임은 연속해서 2번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차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1, 2 할 수 있겠죠? 3회 때는 못해요. 4, 5 할 수 있겠죠? 6회 때는 이게 연임할 수 없, 1차에 하나에 연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특히 그 기능은 징계 처분, 그다음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3가지 경우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부처 인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문제 풀면서 중요한 부분 또 체크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이제 이건 여기하고 상관없죠. 일단은 행정가치. 제가 그래서 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법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법을 제가 뒤로 가버렸네. 지금 법 나와 있는 거 보여요 혹시? 빼먹었나? 지난주에 나와 있었구나. 지난주에 제가 수업 자료로 나눠드린 것 중에 법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지난주 자료에 나와 있나요? 지난주 자료. 지난주 자료에 이 법이 안 나왔나요? 다음 주에 복습할 때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복습할 때 분명히 올려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 전부 다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 기본가치로. 기본가치로 거기 있는 거 민주성과 능률성이 있어요. 민주성과 능률성. 없죠? 몇 페이지예요? 지난주 거 5페이지. 아, 지난주에 가져왔을 겁니다. 그 왜냐면 겹쳐서 제가. 지난주 거 5페이지에 나와 있죠? 국가공무원법도 쭉, 그쵸? 기본가치.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쭉 나와 있죠? 그것까지 안 나왔어요? 그럼 아닌가 봐. 아, 그러면 됐습니다. 됐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복습할 때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일단, 그러면, 자, 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행정가치, 특히 인사행정, 공무원법이니까 인사행정이겠죠. 인사행정의 핵심 가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까 읽었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재개할 기능을 갖는다. 그쵸? 소청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니까 합의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는 독립합의, 아니죠. 아까 비독립 단독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예는 1978년 공무원 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연방인사위원회.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비독립 단독형은 행정수반의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아까 확인했었죠. 8번 중앙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독립합의형은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합의형은 신축적이 안 되죠.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쵸? 9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비독립 단독형은 양당적이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까 확인해서 읽어봤죠? 단점으로.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 여기까지 봤죠?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2014년 이전에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물어보고 있죠? 인사기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는 2008년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앞에 좀 보셔야 되겠구나. 자, 우리 연역을 좀 보시면, 연역을 조금만 보시면, 자, 248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 이렇게 나와 있죠? 인사실. 자, 선생님 거기 보니까 중앙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1999년부터 쭉 됐다가 2008년 2월에 어디로 합칩니까?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안부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까지 존속했다. 이거 맞습니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 대표적인 맞죠?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의 행정부의 각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단독직위원회이고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 시스템은 합의제 중앙인사 틀렸죠. 계속 단독제인데 합의제로 나오죠. 자, 거기 양당적이나 초당적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 불명확한 책임 소재, 행정 수반에 대한 과도한 참모 막료 기능,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 저하 중에서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중 부처 조직형에 비교해서 위원회형이, 자, 위원회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쵸? 그쵸? 이건 그냥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그만큼은 여기서는 어떤 것만 알면 된다. 정리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어떤 거냐? 연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연역. 그 다음 우리나라 인사혁신체가 어떤 소속이냐, 우리가 분류해서 어떻게 분류되느냐, 비독립 단독, 그쵸? 비독립 단독제 형태로 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 인사혁신체와 같이 인사기구로서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다. 이것도 깊게는 뒤에 또 조금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인사혁신자도 차관급이지만 여기도 차관급이고, 그쵸? 자, 이 위원장 한 명에다가 몇 명이 있다 그랬어? 위원장 한 명에다가 몇 명? 5에서 7명. 근데 상임과 비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1 이상이어야 되고, 그쵸? 자, 위원장은 정무직이고 우리가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 속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은 2년이고 언제나 연임 계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많이 안 나왔어. 그냥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기구냐 정도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렇다면 내년에 나오냐 안 나오냐,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건 기본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만. 차라리 아까 점수법이냐 서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인사행정에서 거의 물어보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논리야. 그쵸? 두 가지 항상 돼 있죠. 이를테면 계급제냐 직위불제냐, 역관주의냐 실적제냐, 직업공무원제냐 대표관리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습니까? 딱 항상 이분법적으로 주로 돼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위원회제도 단독제냐 위원회제냐. 그래서 인사혁신체는 비독립 단독제니까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걸로 문제 나오죠. 거의 대부분 그런 걸로만 문제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금 정리를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인사행정의 원리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원리 세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역관주의, 그렇죠? 정치적 논리에서 역관주의가 나왔죠. 그렇다 어떤 걸로 나왔어? 다시 역관주의에 대해서 대비돼서 행정적 원리로서 실적주의가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당연히 직업 공무원제가 있었고, 공무원을 어떤 걸로 직업처럼, 당연히 역관주의는 이거 즉 공무원제가 될 수 없겠죠. 정파가 바꿔주면 바로 쫓겨나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갖기는 어렵겠잖아. 그 다음 실적주의와 연관되어 있고, 또는 실적주의가 계속하다 보니까 이 실적주의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공직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 이 네 가지가 원리로 작용하더라. 그쵸? 그 다음, 이제 공직을 분리해 보니까, 공직 분리에는 뭐가 있더라? 그게 보니까, 공직 분리제는 공직을 분리해 보니까. 저 이론적인 분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실제 분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뭐가 있다? 계층제하고 직위분류제가 있더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계층제 요소가 강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계층제, 직위분류제가 있었는데, 있었고, 특히 계층제보다는 이제 직위분류제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직위를 분류하는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먼저 분석해서 아까 어떤 것들 직군, 직류, 그다음 직군, 직렬, 직류를 분석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9급으로 할지, 어떤 업무를 7급으로 할지, 어떤 업무를 8급으로 할지를 정하는 직무 평가를 하더라. 직무 분석 방법은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직무 평가라는 방법을 주로 문제를 내더라. 그쵸? 왜냐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 그 통상 업무 한다고 그러면 통상 업무끼리 이렇게 묶어내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 검찰 사무한다, 이걸 묶어내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1급으로 할 건지 9급으로 2로 할 건지 타이핑 치는, 거의 대부분 타이핑 치는 일이야. 이건 9급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하다가 또 어떤 업무들은 상당히 비민도 상대하고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워. 그러면 그 8급으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게 있다? 직무평가에서 서열법, 그 다음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더라. 사실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관되어 있고. 직무와 직무 비교, 직무와 기준, 그죠? 등급 기준, 직무와 등급 기준이 있고. 등급 기준표가 있고, 그건 직무와 직무를 분석하고. 근데 직무 중에서 기준 직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양적이고, 여기는, 질적이고, 여기는 양적이고, 그쵸? 자, 여기 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되더라? 엄마야?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되더라?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돼요. 그쵸? 경력직에는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더라.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하고 결정직이 있더라. 근데 최근에는 일반직으로 많이 옛날에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있다. 그쵸?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공직분류 끝났으니까 이제 기관, 어떤 기관에서 인사를 담당하느냐, 중앙 인사기관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물론 지방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 중앙 인사기관으로 본다면, 또는 인사기관을 그냥 이렇게 본다면 뭐가 있다? 중앙 인사기관으로 봅시다. 인사기관은 인사혁신처가 있고, 그 다음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다. 그쵸? 근데 시험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시험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 많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물론 공직분류에서는 여기도 많이 나오죠. 여기도 많이 나오죠. 특히 특정직에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같은 경우는 특정직인데 맨날 특수경력직이라고 많이 물어보더라. 그쵸?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 대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겠어, 이제?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겠죠. 인사는 어떤 업무야? 실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하는 거야. 인사라는 것에, 여기서는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인 거.
인사라는 건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뽑고 나서 그대로 둬야 돼? 아니면 능력 발전시켜줘야 되겠어? 능력 발전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사기 및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업무가 하는 게 인사예요, 인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강.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물론 여기서 또 더 세분화되겠지만 뽑는 거, 능력 발전시키는 거, 그 다음 신분 보장이나 사기 좀 높여주려면 보수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보수 준다, 퇴직 관리. 아무래도 공무원들 좀 할 수 있도록 퇴직 이 연금도 관리. 다른 쌤 생각을 해봐. 다른 회사 물론 사적 연금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무원은 공적 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제 주면 공무원 하고 싶어 할 게 있잖아. 사기도 높아질 거 아니야. 또는 보수 같은 경우도 사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전반적인 개관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하겠구나 이런 거. 채용은 그럼 어떤 것이 있겠어? 거기 채용에는 모집해야 되겠죠. 모집하고 뭐 하겠어? 선발할 때는 시험 봐야 되겠죠. 그 부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느 부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직분리다 그러면 계급제 나오면 당연히 직위분리제 옆에 써놓고 문제를 답을 찾으면 훨씬 쉽겠죠. 그렇죠? 자, 거기 모집을 한번 봅시다. 모집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모집은 개방형이냐 폐쇄형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개방형으로 할 거냐 폐쇄. 255페이지 볼까요? 모집은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겠고 폐쇄형으로 할 수 있겠고. 자, 모든 계급에서 계급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거기 계급이나 직위에서 신규 채용을 허용하는 걸 개방형. 그 다음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신규 채용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된다. 자, 우리는 물론 폐쇄형이 원칙이죠. 9급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가끔 어떤 것도 있어. 가끔 7급이나 5급도 일부 선발하죠. 근데 인원으로 보면 우리는 폐쇄형이 조금 가깝죠. 자, 그래서 개방형을 쓰면 신분이 불안정하겠죠. 폐쇄형은 신분이 보장되고 신규 임용에서 전 등급에 허용하고 최하위에만 허용하고 임용 자격은 주로 개방형은 전문 능력을 요구하고 폐쇄형은 일반 능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이 아까 누구랑 어울린다 그랬어? 직유 분류제. 자, 폐쇄형은 계급제나 직업 공무원제 그러겠죠. 직유 분류 거기 써졌네. 밑에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 채택 국가는 미국은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우리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개방형, 폐쇄형 장단점 있는데 개방형의 장점. 자, 폐쇄형의 장점. 거기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 없고 밑줄 쳐진 부분이 시험에 나온 부분이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방형 밑줄 쳐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및 전문화 제고. 그 다음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고. 폐쇄형은 왜냐면 만약에 직업 공무원제 또는 폐쇄형이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 공무원 할 수 있어. 늘 공무야. 어쩌다 공무원 아니야. 그럼 정치적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 들어줘도 되겠죠. 근데 저 정권 바꿔주면 대통령도 그냥 잘라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치적 영향력이 아무래도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입니다. 자, 폐쇄형의 장점은 직업 공문제 확립에 유리하다는 것. 그 다음 개방형의 단점은 뭡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자의적 인사로 인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모르는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폐쇄형과 개방형이 절충돼서, 자, 의의와 목적, 폐쇄형, 내부 모집, 개방형, 외부 모집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직위 공모제하고 직위 개방제죠. 자, 공모제하고 개방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모제하고 개방제. 이 말은 달죠. 거기 있는 것처럼 직위 공모제하고 직위 개방제 차이는 달죠. 공모제는 뭐예요? 이건 내부에서 모집하는 거야? 외부에서 모집하는 거야? 그렇죠. 내부에서 모집하는 거야. 근데 자, 개방제는 민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민간까지. 그렇죠? 그래서 개방제, 공모제는 공무원인 사람. 그러면 왜 직위를 공모하려고 하냐? 직위가 자기가 했던 것들을 어떻다 한정해서 자기 이 직류라든가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렬이나 직위까지도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신축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좀 너무 폐쇄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개방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는 것이 공모제입니다. 공모제. 그럼 공모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지원을 할 수 있어? 공무원만. 거기 있는 내부의 공무원은만. 그러면 지금 공모제는 사실은 개방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단 내부에서 개방이죠. 보건복지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공모제. 이런 게 뭐가 된다? 공모제라면 개방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저기 삼성 다니다가 현대 다니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민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물론 개방제는 보통은 공무원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민간까지 열어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내에 있는 공무원, 민간 다 열어두는 걸 뭐라 그런다? 개방제. 그러면 자, 쌤, 직위 개방제가 사실은 무엇에 더 우리가 이 개방형이죠? 쉽게 말하면. 여전히, 그냥 쌤 좀 봅시다. 직위 공모제는 개방제라고 하기엔 좀 그러죠. 폐쇄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내부에서 어느 정도 내부의 칸들을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비교만 좀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의와 목적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 의의와 목적도 조금 봅시다. 폐쇄형과 개방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봤죠. 이에 따라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안이 직위 공모제, 직위 개방제로 각각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한 형태다.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자, 직위 공모제는 내부 직원들에게 다른 직위 모집에 응모하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직위 공모제는 특정 기관의 일정한 직위에 대하여 모집 대상과 범위를 정부 전체의 재직자로 확대한다. 직위 개방제는 외부에도 개방한다 그랬죠. 개방형제. 그래서 비교 한 번만 보시면, 직위 공모제와 직위 개방제는 모집 대상 선정 근거, 임용 응시, 보수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난다.
두 제도 모두 전문성과 변화 필요성의 근거에 도입된 모집 방식이나 직위 공모전 정부 내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직무 공통성이 주요 선정 근거. 여기다 밑줄 직무 공통성입니다. 직위 개방제는 조직 밖의 사회에 공개하는 것으로 민주성에 바탕을 둔다. 자, 직위 공모제로 임용된 사람은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 원리, 그냥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대로 적용되나, 직위 개방제로 임용된 사람은 주로 외부에서 왔으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 계약제로 주로 해야 계약으로. 자, 여기 봐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어떤 과장을 개방제로 한다. 그러면 현대나 이런 데 인사팀이 있었어. 나 이거 한번 가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지원했어. 근데 이 지원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니었잖아. 공무원 아니었으니까 보통 3년 정도 임기 같은 걸 줘서 한번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 계약되면 연봉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과. 근데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 보건복지 공무원이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과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간 거야. 교육부라고 그럴까? 교육부가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일 업무가 가르치는 업무야. 기술자들 재교육시키는 업무야. 그래서 나 자신 있어 하고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서 갔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 교육부에서도 공무원 있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를테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257페이지 4, 반가로 4 보면, 자, 3, 4 보면 3.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응시 상한 연령은 폐지됐고, 그렇죠? 상한 연령이 폐지됐다는 말은 50살 먹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 채용시험 경우 7급 이상은 20, 8급은 18세 이상이면 해당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다. 8급 이하는 72년부터 이미 학력 제한은 73년부터 이미 학력 제한은 폐지됐습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폐지됐습니다. 옛날에 폐지된 거. 근데 거기 한 장 넘기면 외국인 문제 나와요. 외국인. 자, 외국인은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은 일반직 공무원 중 전문 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직 공무원 중 임기제인데 또 오타 나왔네. 전문 경력관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채용 및 임용 등의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원조사 같은 걸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다른 걸 읽어보시고, 이제 부적격자. 거기 부적격자는 어떤 사람이 부적격인가? 259페이지에 나와있죠? 법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선발. 자, 선발에서는 사실은 이 모집 부분도 OX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거의 없어서 그냥 선발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은 자, 타당도, 신뢰도 이것부터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채용한다고 그랬죠? 채용하면 모집하고 뭐 해야 되겠어? 선발해야 되겠죠? 모집하고 선발해야 돼요. 선발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경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험 봐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야? 시험이죠. 시험에 있어서는 평가 도구, 시험지를 평가 도구라고 합니다. 평가 도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 양호해야 돼, 평가 도구.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평가 도구 양호도를 뭐라고 하냐면, 자, 평가 도구 양호도라고 표현하고, 양호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 편하게 들으십시오. 신뢰도, 그 다음 타당도, 그렇죠? 뭐 객관도 이것도 있는데, 객관도는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일종의 신뢰도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많이 취급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뭐 실용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평가도. 그렇죠? 그래서 자, 신뢰도는 뭐고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신뢰도는 어떤 거야 돼? 평가도. 이 일반 사회생활의 신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 신뢰도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측정 결과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측정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자, 우리 쌤 친구 있죠? 친구 중에서 A란 친구는 이 돈을 빌려가기만 하면 안 갚아요. B란 친구는 5만 원 이하는 안 갚을 때도 있는데 5만 원 이상은 항상 갚아요. 그러면 A가 신뢰로워요? B가 신뢰로워요? 일반 우리가 살면서는 B가 더 신뢰롭겠죠. B가. 그래도 에이 조그만 돈은 안 갚아도 큰 돈 좀 갚아주면 쟤는 그래도 신뢰하잖아요. A보다. 그렇지만 평가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신뢰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돼야 돼. 일관되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9급 행정학 시험 봤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 시험 볼 때 여기서는 몇 점 맞고 똑같은 시험 볼 때 70점 맞고 이때는 80점 맞고 이러면 일관성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도 없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해요. 지능 검사를 할 때 IQ 검사로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머리 둘레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머리 둘레로 지능을 검사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게 신뢰도일 때는 그러니까 뭘 측정하는 필요 없어요. 일관성만 따져요. 그리고 여기는 IQ로 하면 어떤 날은 105로 나올 때도 있고 110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머리 둘레로 재면 계속 3cm면 3cm 3cm 나오겠죠. 머리 둘레가 갑자기 여기 커지고 그러지 않죠. 그럼 지능검사에서 신뢰도는 여기가 더 신뢰롭다고 나와요. 신뢰도는 뭔만 말한다? 일관성만 말한다. 그런데 타당도는 뭘 말해?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게 타당도예요. 다시요. 자, 샘플. 타당도는 뭐다?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것이 뭐다? 타당도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지능검사를 IQ로 쟀을 때하고 머리 둘레로 쟀을 때하고 머리 둘레로 재는 건 전혀 IQ를 지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관련 없죠? 이건 훨씬 더 타당도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 객관도는 뭘 말하냐면 채점자의 일관성. 채점자의 일관, 즉 채점자의 신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여기 일관성이 신뢰도니까. 그래서 자 여기 봐봐요. 주관식으로 본 거, 논술로 본 시험하고
우리 선택형으로 본 시험하고 어떤 시험이 객관도가 굉장히 높아. 누가 채점하든 점수가 똑같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야? 선택형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검사라고 그래? 객관식 검사라고 그래. 네. 객관도가 높으니까. 누가 채점하면 똑같겠죠? 다음, 오늘 채점하나 내일 채점하나 똑같은 시험지가 채점은 똑같죠? 그래서 객관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그냥 채점자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 속에 넣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세세히 또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둘 관계를 볼 때 여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문으로는 꼭 나와요. 우리가 어떤 걸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뭐 사회성을 측정하되, 그렇죠? 조직의 직무 동기를 측정하든 측정을 했으면 여기에 생기는 오차가 있겠죠. 측정할 때 재는 오차가 있겠죠. 잴 때 우리가 똑같은 걸 재도 오차가 있잖아. 이걸 몇 센치인지 재더라도 잴 때는 조금씩 오차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오차라는데 이 오차를 이 오차인데 여기까지를 뭐라냐면 신뢰도라고. 오차를 얼마나 줄이냐. 그 다음, 이 안에가 타당도하고 비타당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당도는 아무리 높아봐야 뭘 넘을 수가 없어. 신뢰도를 넘을 수가 없어.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봐봐. 아까, 지능검사를 잴 때, 재다 보면 어쨌든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재는 오차. 그건 오차. 무슨 오차라고? 그런데 여기 머리 둘레로 재면 봅시다. 머리 둘레로 재면 측정값에 측정할 때 오차가 거의 일어나 안 일어나. 오늘 측정하나 내일 측정하나 똑같죠?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도 굉장히 높죠? 근데 타당한 부분 거의 없죠? 그게 쓸모없는 것만 측정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IQ 검사로 재면 상당히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재고인데. 그렇지만 거의 지능을 재려고 하는 거죠. 재고자 하는 바를 재는 거죠.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로만 이야기하면 머리 둘레로 재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죠.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보면. 근데 타당도는 누가 높아? 지능 검사로, IQ 검사로 하는 게 높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결론만 알면 된다. 타당도가 높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예를 들면 신뢰도가 너무 낮으면 아무리 타당도가 높다 하더라도 높은 여기 전체에서 보면 타당도 높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단 신뢰도가 높아야 그 다음 타당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조건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항상 높을 수는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대신에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 없다? 높을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데. 다시. 자, 우리 잡아봐요. 쌤이 이 체중계를 만들었어. 체중계를 만들었는데 그 체중계를 아침에 재면 70kg 나오고, 미안해, 70kg 아니겠죠? 40kg 나오고, 점심 되면 60kg 나오고, 저녁에 되면 20kg 나오고. 이 체중계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체중이 진짜 체중 재는지 아는지 볼 필요 없어. 이건 체중계를 버려야 돼. 지금 체중이라는 걸 평가하는 평가 도구잖아. 버려야 된다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가 없는 거니까 버려야 되죠. 근데 일관되게는 나와요. 일관되게는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와. 80kg. 80kg 아닌데 하고 이상한 거 봤더니 안 진키야.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
체중이었는데 안 지키 나오면 이것도 버려야 되겠죠. 타당도 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게 일관되게 나오고, 물론 타당도가 중요하지만 일관되게 나온다는 걸 전제해야 그다음부터 타당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평가 도구든지 먼저 신뢰도부터 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타당도의 유형하고 신뢰도 측정 방법이 일부 나오긴 한데 시험에 너무 간단히 나와서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험지 전체, 오늘 이 시험지 전체를 보고 이 시험지를 가지고 오늘 보고 똑같은 걸 또 내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80점, 내일 4번 안 가르쳐 줬습니다. 내일 또 80점, 80점 이러면 뭐가 되겠어? 신뢰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행정학, 인사행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이거 필요 없이 인사행정 시험 본다고 해놓고 재무행정에서 냈거나 인사행정 시험 본다고 해놓고 전혀 교육학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문제, 행정학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문제를 낸다든가 교육학 문제를 낸다. 의미 없죠. 그런 건 타당도 문제.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한 문항을 문항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평가도구 양어도라고 그랬죠. 한 문항을 뭐라고 부른다고? 문항 분석인데 한 문항이니까 한 문항을 분석하는 건데 이건 뭘로 보냐면 변별도하고 난이도. 다 알다시피 변별도는 뭐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변별도 문제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난이도는 쉽고 어려운 정도예요. 너무 쉬워. 다 맞췄어. 변별도가 있어 없어? 너무 어려워서 다 찍었어. 변별도 있어 없어? 맨날 우리 수능, 물수능, 부수능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좀 적절히 어려워서 아는 사람 맞지 모르는 사람 틀렸어. 변별도 상당히 높겠죠. 이런 걸 무슨 문제? 변별도. 변별도는 그러면 피험자 능력을 구별하는 정도를 변별도라고 그러고, 그렇죠? 난이도는 문제의 쉽고 어려운 정도겠죠. 자, 또 좀 쉬어야 되겠네.